베트남 남부 지역 벤제시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투엔과 응우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함께 외출만 했다 하면 할머니랑 같이 나왔나 봐. 연상연하 커플인가? 나이차 너무 난다. 이렇게 늘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동갑내기라면서요? 응? 동갑내기인데 왜 할머니라고 그래?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3살의 동갑내기였던 응우엔과 투엔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해산물이 땡기네. 뭐야? 연기를 잘하니까 이쪽을 자꾸 보게 돼. 원래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의 후진 연기랑 처음이네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 응우엔의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응우엔. 웬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이야? 어머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게 말이 돼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해산물. 어머. 알고 보니 응유에는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약국을 찾아 알레르기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몇 달? 아니, 1년. 그리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대 얼굴, 그 상태 그대로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뭐 병원에 많이 가봤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는 비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비만 세포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거나 뭐 해산물을 먹어서 입술이 갑자기 붓는다거나. 근데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다음 날은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편 다행히도 응우엔의 남편 투엔은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 거예요. 라며 아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자, 만약 뇌성마비 환자가 하루아침에 걷게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01년 대구의 한 대학병원. 학예회 도중 쓰러진 6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소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경직성 뇌성마비. 경직성 뇌성마비는요, 뇌 이상으로 근육이 경직되어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병인데요. A양은 수차례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결국엔 아예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경직성 사지마비 진단까지 내려지며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6살인데. 어린 나이에. 조심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A양의 마비 증세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심해졌는데요. 아빠는 그런 딸의 증상을 보며 어쩌면 뇌성 마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치료를 위해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 없이 보낸 시간만 무려 10년. 아이고. 그러면서 치료비에만 무려 4, 5억 원가량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딸 A양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뒤인 2012년. 어쩌면 뇌성마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이런 한 물리치료 선생님의 황당한 소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즉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은 부녀. 그런데 A양의 MRI를 본 의사는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10년이나 누워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선 약 처방해 드릴게요. 차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야 이게? 하지만 이런 의사의 말을 수없이 들은 부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약을 복용한 A양. 그런데 말입니다. 아빠, 나 지금 걷는 거 맞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간 뇌성마비인 줄 알았던 딸은 알고 보니 세가와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1971년도에 일본인 세가와 의사가 발견한 세가와병은 근육 수축으로 몸이 고통스럽게 꼬이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의사가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병원의 오진으로 이 긴 시간 뼈아픈 세월을 보낸 가족들. 어머. 하지만 A양과 가족의 잃어버린 10년은 그 어떤 걸로도 보상되지 않겠죠. 부디 이런 실화는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2019년 7월 스페인에서 벌어진 충격 사건. 뭐야? 뭐야? 이 뭐야? 무슨 일이야? 애기들 왜 저래요?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손,
몸, 심지어 얼굴까지 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명 늑대인간 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 스페인 곳곳에서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에 오염됐나? 늑대인간 증후군을 보인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스페인의 F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위장약을 복용했다는 건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문제의 위장질환 실험약을 조사해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위장약을 분석하던 중 발견된 뜻밖의 성분, 미녹시딜. 저 발모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오, 알고 계시나요? 네. 이 미녹시딜은 위장약이 아닙니다. 모발 성장 촉진제였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사실 탈모약은 호르몬제라서 호르몬제죠. 손에도 닿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만져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만져도 안 되게 돼요. 독해요. 공장에서 약품을 제조하던 중에 위장약에 사용되는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표시된 용기에 발모 촉진 성분인 미녹시딜을 넣는 실수를 한 겁니다. 얘는 정말 미쳤어. 즉 아이들에게 위장약을 먹인 줄 알았던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모제를 먹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겁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앞으로 또 크면서 이 부작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탈모만 문제가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미녹시딜에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서 고혈압 치료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복용할 경우 심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너무 끔찍한데요. 이에 스페인 보건당국은 곧바로 유통된 해당 위장약을 모두 회수한 뒤 전면 폐기했고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제약회사 공장도 폐쇄 조치했다고 합니다. 닫아야죠.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에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는요. 아이가 거울만 보면 자꾸 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애가 집 밖을 못 나가요. 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리겠어 주변에 또 애들이. 이게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빨리? 예. 그쵸, 그게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미녹시딜 복용을 중단하면 수개월 내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털들은 빠진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그런 일 생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내 아이가 아이를 안 키워도. 아파서 내 손으로 약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이 죄책감 이건 어떻게? 이유 없는 죄책감. 그다음에 진짜 심장에 문제 생겨봐요. 평생 그걸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일은 없길 진짜. 바랍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반복되면 안 됩니다. (2018년 7월) 미국 뉴욕에 사는 슈렐 파월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뉴욕의 병원인데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뭔데? 당시 병원에서 온 전화는 그녀의 남동생인 윌리엄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윌리엄스의 지갑에서 찾은 신분증, 사회보장카드를 보고 누나인 파웰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동생 윌리엄스는 튜브에 의지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누나 파웰은 매일 병실을 지키면서 남동생 간호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생 윌리엄스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남동생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 안락사라는 힘겨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 결정하기까지 그 가족들도 너무나 고통받고 또 괴롭고 슬펐을 것 같아서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파웰은 남동생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남동생의 부검을 실시한 검시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망하신 분은 당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야? 그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 안락사라고 동의한 거야, 자기가? 아니 간호도 했다며. 이 황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 병원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가 실려오자 사회보장카드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우선 병원의 진료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끔찍한 실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파웰의 진짜 남동생 이름은 프레드릭 윌리엄스. 그런데 실려온 환자 이름은 프레디 클래런스 윌리엄스. 그러니까 사회보장카드와 진료 기록 이름을 대충 보고 같은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 뒤 병원 측은 엉뚱한 가족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니 잘못 볼게 따르지 환자가 아픈 사람을. 그리고 저 윌리엄스라는 이름이 한둘이에요? 윌리엄스는 진짜 많은 이름이 너무 밑에. 많잖아요. 더 면밀히 체크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게다가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중대한 결정을 내린 뒤잖아요. 안락사. 그 뒤에 이런 사실을 통만내는 게 참. 자, 그리고 당시 파웰의 진짜 남동생 윌리엄스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 연락을 몇 주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아니 그리고 사실 뭐 간호를 했으면 얼굴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나도 그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러지? 뇌사 상태였잖아요. 그 생명 유지 장치까지 해서 얼굴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 안 닦아줬네. 진짜.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르메니아계의 마누키언 부부는 난임으로 고민하다가 한 병원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처럼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 마누키언 부부. Shaw robbed me of my ability to carry my own child, my baby boy.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임신이 안 됐다고 했는데 뭐야 또 뺏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 마누키언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받은 그때 마누키언 부부와 같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은 A씨 부부. 안타깝게도 마누키언 부부는 시술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A씨 부부는 시술에 성공. 그토록 기다리던 귀여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쌍둥이들을 보고 깜짝 놀란 A씨 부부. 그 이유는 병원에선 분명 여자 쌍둥이라고 했는데요. 출산한 아기가 남자 쌍둥이였으며 게다가 외모도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그 뒤 쌍둥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 부부. 그런데 쌍둥이들은 A씨 부부와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와. 심지어 A씨가 낳은 쌍둥이 중 한 명은 마누키언 부부가 아닌 또 다른 부부의 배아였다는 겁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너무 이제 분노 지수가 높아지죠, 사실은. 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험관 시술을 시행한 병원 측의 과실로 두 쌍의 부부가 유전자를 제공하고요. 또 다른 한 쌍의 부부가 대리모 역할을 했던 것이죠. 대리모. 아니 무슨 와.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말이 되냐 말이? 아 물론 저 부부도 뺏긴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낳고 키운 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낳은 부모는 지금 뺏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애를. 낳자마자. 그러니까 이 세 부모가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인생을 망가뜨린 거지. (2015년) 베트남 하노이. 3년 전에 낳은 첫 아들에 이어서 건강한 둘째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 부티흥. 그런데 봐봐. 둘째는 아빠를 닮았잖아. 아, 첫째는 대체 누구 닮은 거야? 둘째와 달리 유독 부모를 닮지 않은 첫째 아이. 사람들이 하도 수군대자 부티흥의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첫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첫째 아이와 자신의 DNA는 불일치. 아이고. 이거 뭐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시가 떨렸겠습니까? 본인 DNA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에 아내 부티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남편은 이혼을 통보했죠. 결국 홀로 첫째를 키우며 살게 된 부티흥. 뭐야? 그런데 3년 뒤인 2018년 부티흥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우리 부부의 아이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아 뒷목 잡네. 와,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 두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6년 전 한 끔찍한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베트남 하노이의 한 병원. 부티흥 부부와 풍지앙선 부부는 20분 간격으로 각각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두 신생아가 뒤바뀌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6년 만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자, 풍지안선 부부 역시요. 부모와 닮지 않은 아이의 외모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두 가정을 아주 X를 냈고. 자,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부부의 지인이 다른 동네에서 남편과 닮은 아이를 봤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고 결국 풍지안슨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저 애는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고 6년을 살았는데 저 애는 어떻게 해? 정말 이때부터가 가슴 찢어지는 일인 게요. 기른정을 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6년간 아들을 키운 모정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한 엄마 부티흥. 하지만 결국 2018년 7월 두 부모는 서로의 친자녀를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두 가족이 근처 지역에서 서로 왕래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21일) 전 세계에 전해진 충격 소식. 무려 34년 만에 1985년 미국 여객기 납치범 체포. 아니 늦게라도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정확히 뭐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네. 1985년 6월 14일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 미국 샌디에고를 향하던 미국의 한 여객기가 공중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승객과 승무원 39명을 인질로 삼아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으로 이동. 그리고 이때 인질을 구하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시아파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던 이슬람 시아파 735명의 석방을 요구한 범인들. 뿐만 아니라 범인들은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인질들을 구타하다가 끝내 승객이었던 미 해군을 살해, 시신을 활주로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아, 끔찍하다. 장난하다 진짜.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쟁 포로인 시아파 수감자들을 풀어줬고요.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는 미 해군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한화 약 44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범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납치범을 드디어 그리스 경찰이 그리스의 미코노스 섬에서 체포한 겁니다. 네. 잡았네요. 드디어 잡았네요. 드디어 잡았죠. 네. 죄값을 치러야죠 이제. 그런데 정말 억울해요. 전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마데이를 체포한 지 무려 5일 만에 밝혀진 그리스 경찰들의 충격적인 실수. 체포된 남성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무함마드 알리 하마데이가 아니라 무함마드 살레. 이름과 국적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성도 달랐는데 왜 잡아?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을 체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무나 잡으면 어떡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그리스 경찰. 이후 무함마드 살레는 곧바로 석방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 언론은 그리스 경찰 동명이인 체포 망신살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비난했습니다. 단 몇 시간을 그것 때문에 잡혀 있어도 억울한데 지금 30분이어도 열받죠. 그렇죠. 진짜. 5일 동안 5일 동안. 억울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정말 잡혀가면 어떡하나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죄목이 그냥 뭐 가벼운 죄도 아니고 절도 이런 것도 아니고 테러, 막 항공기 납치, 살해 이런 거잖아요. M1 시민을 범죄의 용의자로 체포한 그리스 경찰의 황당한 실수. 결코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2019년 5월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 수감된 살인 용의자 에릭 베일이 교도소를 빠져나갔다는 것. 오, 이것도 웬일이야. 수감자가 탈옥한 거네요. 탈옥일까요? 아니에요? 자, 정확히는 몰래 달아난 탈옥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두 발로 당당히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살인 용의자인 에릭 베일은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쓴 거예요? 리스트를 잘못 넣은 거예요? 뭐예요? 동명이인. 잘 모르시겠죠? 네. 자, 그럼 사건 발생 전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에릭 베일은 플로리다주의 한 공원 인근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가요. 다른 차량에 탑승했던 한 20대 남성을 총기로 살해. 이 사건으로 검찰은 에릭 베일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그런데 기소 여부를 가리는 대배심 판결 결과 에릭의 살해 수법이 아주 잔인해 2급 살인 혐의는 기각됐고요. 그 대신 계획적 살인으로 보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 집행관인 보안관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네? 에릭 베일은 혐의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미 석방했는데요? 그 2급을 기각한 것만 잘못 봤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보안관 사무실에서 1급 살인 용의자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 거죠.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2급이 아니라 1급입니다 했는데 2급이 아니란 말만 듣고 석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탈옥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탈옥이 아니지. 네. 석방. 내보내주니까 나간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저 사람을 다시 잡아들이는 게 더 우선 아니에요? 빨리 잡아야지. 길거리에 저런 사람 돌아다니는 거. 그럼. 아니 뭐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빨리 잡아야죠. 결국 지난 7월 조지아주에 숨어있던 에릭을 다시 검거하긴 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새벽 3시 미국 권력의 심장부인 백악관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됐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곧바로 백악관 건물 전체를 봉쇄, 또 지붕과 정원 등 백악관과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테러 위협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새벽 경계 근무를 서던 비밀 경호국 요원의 눈에 띈 무언가. 백악관 남동쪽에 정체모를 드론이 발견됐다. 직경 약 61cm 크기의 드론이 백악관 건물 남동쪽 부분에 충돌한 겁니다. 수상하죠. 요즘에 드론 뭐 테러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 잘 뛰지도 않고 저거. 2012년에 소형 드론에 폭탄을 장착해 미 국방부의 상징인 펜타곤을 폭파하려던 한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미 정부는 테러에 대해서 초예민한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공포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게다가 뭐 그 이후로는 뭔가 경계 상황도 굉장히 엄중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백악관 정원에서 발견된 이 드론에서 테러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드론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긴급 조사에 돌입한 백악관 비밀 경호국. 그런데 6시간 뒤 미 정부 기관 소속인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이 여기 근처인데 술에 취해서 드론을 백악관으로 잘못 날렸어요. 술에 취해서 조종 실수로 드론을 백악관에 날린 거였죠. 근데 뭐 아무런 피해 없이 단순 실수로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든 날아올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 보안이 참 허술하다라는 걸 알리게 되는 뚫린 계기예요. 거잖아. 네. 2019년 1월 13일 전 세계 여행객들의 눈을 의심케 한 서프라이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박! 1등석 가격! 이거 실화임? 이건 꼭 사야 해. 원래 홍콩 유명 C 항공사에서는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노선의 1등석 항공권 가격을 한화 약 1,800만 원에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께 최고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1월엔 한화 약 170만 원, 무려 90%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겁니다. 야, 이거 안 갈 사람도 가겠다, 야. 아니 이거 뭐 그래서 뭐 신년 무슨 이벤트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 실수구나. 실수죠. 네. 1등석 항공권의 파격 할인은 C 항공사의 직원이 웹사이트에 가격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가격을 입력한 거죠. 하지만 이미 매눈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10분의 1 가격에 항공권을 겟하는 행운을 누린 상태. 이미 일어난 실수에 C 항공사 측도 쿨하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로 게재된 가격의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이후 C 항공사 측의 실수에 전 세계 언론은 C 항공사 실수로 이코노미 가격으로 비즈니스석 판매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공사가 참 아낌없이 실수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노려야겠네. 네, 가끔 검색할 필요가 있는 것 일단 같아요. 어플 다운 받아야겠네요. 1등석 항공권 대란이 일어난 지 약 2주 전인 1월 1일에도 한화 약 790만 원인 베트남 다낭과 미국 뉴욕 간 왕복 1등석 항공권을요. 또 항공사 측의 입력 실수로 8분의 1 가격 한화 약 94만 원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야, 웬일이야, 이게. 근데 이때도 C항공사는 새해 선물이라며 쿨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의도적인 마케팅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근데 아무튼 저 때 결제한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